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원격 수업이 되면서 명나라를 제가 아침에 급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수업 충실히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원나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원나라는 무슨 사건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죠? 빨간 두건을 쓴 홍건적의 난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었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민족 국가였던 원나라에 저항해서 한족 국가를 세우게 되니 한족 부흥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족이 부흥해서 세운 나라가 명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 주원장이 홍무제라는 이름을 나중에 받게 돼요. 주원장이 세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반원 세력을 규합해서 난징 남쪽이에요. 나중에 지도로 확인할게요. 양쯔강 유역입니다. 창장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한족 왕조의 부활을 주장하게 되죠. 조금 줄여야 되겠네. 자, 그리고 이 주원장은 원래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진 노력 끝에 황제까지 되니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재상제를 폐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왕이 모든 걸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부의 행정을 직접 통과하고요. 여기 화살표 할게요. 재상제를 없애는 대신에 내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글씨 너무 작죠? 그래서 네. 다시 할게요. 종이 울려가지고요. 재상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황제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내각이라는 거를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내각이 황제 대신 상소문 같은 거를 읽고 먼저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상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부를 직접 통솔하고요. 환관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비서기관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이 일은 결국에는 재상이 없지만 관리의 우두머리인 재상은 없지만 내각과 환관들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게 돼서요. 홍무제가 죽은 이후에는 이 환관들의 횡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 감찰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고요. 관리 감찰 쓰시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 지방에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군 통수권을 모두 황제가 갖고요. 신하들에게는 다 분할시켜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군사권을 갖지 못하게, 그리고 강남의 부자 지주들을 숙청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향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향촌 조직으로 이갑제를 두게 됩니다. 향촌 조직 이갑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농민들의 자치 조직을 국가가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갑제를 통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좀 이따 그림 볼게요, 밑에서. 그리고 어린 도책이라고 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게 돼요. 대장이라는 건 장부야, 토지장부.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왜 어린이라고 그러냐면 물고기요, 비늘 린자야. 물고기 비늘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땅을 이렇게 구분해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 놓으니까 이게 꼭 물고기 비늘 모양이다. 그래서 어린 도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로 올라올게요. 그리고 호적대장,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한 장부, 인구조사 장부는 부역 황책, 인구조사를 왜 해요?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왜 황책이냐? 표지가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황책이라고 불러요. 어린 도책으로 토지를 조사하고요. 부역 황책으로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을 어느 시스템에서 걷었다고? 이갑제에서 걷어들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갑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좀 볼게요. 조금 줄여서. 자, 이게 이갑제 시스템이에요. 110호. 한 집을 1호라고 할 때 여기 2장호라고 그래서 10집이 있어요. 2장호 10집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집이 대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10집. 그리고 그 밑에 또 10집씩 묶어놨어. 이 가가 10호야. 그래서 이 10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10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두머리
자, 1번 1401년에 이장을 맡은 집이 있어요. 이장과 여기 10호가 갑수호라고 그래서 갑수호라고 그래서 1401년에 요 한 집이 뭐예요? 이 이장과 함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 징수. 그러면 다음에는 얘가 2호가 하고 그 다음에는 3호가 하고 여기 2장호도 다음에는 2호가 하고 다음 연도에는 3호가 하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10년 1회꼴 1회로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갑제는요. 요 오른쪽 위에 쓰세요. 농민이 직접 조세를 징수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요 전체 조직을 1,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갑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릴게요. 설명 조금 더 있는데. 자, 110호를 1, 2라고 하고요.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라고 하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라고 했어요. 이름은 그렇게 불러서 이갑제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뭐라고? 예, 징세 업무, 치안, 수리시설 정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구조사도 이 사람들이 했어요. 부역황책을 작성하는 향촌사회에 큰 역할을 한 조직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10년에 한 번 임무를 하지. 그럼 10년 사이에 이 이장호라든가 갑수호라든가 재산 변동이 생길 수 있지. 그리고 이사 갈 수도 있지.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4호가 이사를 갔어. 아니, 도망을 갔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럼 이 4호가 감당해야 될 업무를 대신 누가 해? 5호가 해. 그러면 5호랑 3호가 대신 해줘야 돼. 그리고 이들이 세금도 제대로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재산 변동이나 이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10년에 한 번이니까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이 이갑제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향촌에서 세금 걷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갑제에 대해서 설명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했는데요. 모르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올라갈게. 자, 그리고 이 주원장은 한족 중심의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설립하고요. 과거제를 정비하고요. 유교적 윤리규범 6가지를 6유라고 해서 반포해서 마을마다 걸어두게 합니다. 그런 노력의 덕분으로 명나라의 치세는 되게 좋아지고요. 백성들의 생활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영락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외 팽창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영락제는 누구냐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에요.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데 주원장이 자기의 첫째 아들의 아들 손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거든요. 근데 이 넷째 아들이었던 영락제가 이 손자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락제의 업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영락제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뭔가 삐까뻔쩍한 업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에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된 자금성을 건설하고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난징은 이제 남쪽이었는데 베이징은 북쪽이란 말이지. 왜 그랬냐? 영락제가 세력이 많았는데 영락제의 세력이 주로 화북 지역에 많았거든. 그리고 대운하를 정비해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되게 좋아. 거기에다가 북방민족의 원나라 잔당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몽골족 잔당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수리를 해요. 지금의 만리장성은 사실 이 명나라 때 만든 거예요. 만리장성을 증축. 이거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자금성 지었지, 수도 천도에서 수도 정비했지, 대운하 다 정비하지, 만리장성 정비하지. 이런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 와서 누가 일해? 농민들이 와서 일하지. 그럼 농민들이 농사를 또 못 지어. 그러면 세금을 못 내. 그러니 사실 대외 팽창하고 이 체제 정비는 잘 됐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후에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국가의 재정난이 되게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외 팽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명나라를 유럽에까지 알린 사건은 정화의 항해였습니다. 정화의 항해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정화의 항해에 대해서 영상 잘 봤어요? 원래는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종이 쳐가지고, 녹음 중인데 종이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안 하고 이 태블릿만 다른 데로 옮겼네요. 자, 정화의 원정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정화의 항해는 인도, 아프리카, 아니,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이들의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에다 별표하시고요.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만으로 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이 조공체제라는 것은 명나라가 주변국하고 교류를 할 때 꼭 그 조공을 바치고, 그쵸? 명나라가 책봉을 해서 명나라의 그 부하 나라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서만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주변 나라들이 명나라보다 다 부족하거나 다 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명나라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을 뿐, 일종의 이거는 외교 형식일 뿐이었다. 실제로 이 주변국이 명나라의 속국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한 4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그 교류의 방식을 조공체제로만 가능하게 하긴 했지만 명나라의 도자기라든지 비단 등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상인들이 주변국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동남아시아에 화교 사회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잊지 마세요. 정화의 해외 원정의 목적 되게 중요해요.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거였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그럼 바다에서의 무역은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이에요. 바다에 금지. 개인이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는 걸 금지시켰어요. 오직 국가가 허락한 조공무역만 허가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 때 해금 정책을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허락한 무역선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무역을 많이 해서 명나라가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때 일본과의 방식은 가만무역이라고 표현해요. 조공무역의 하나인데 조공무역이 똑같아요. 근데 일본과 했던 조공무역은 가만무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마부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마부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하고 중국 상인이 중국 관리가 이거를 반씩 쪼개서 갖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게 허락받은 배만 중국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거죠. 자, 일본과의 조공무역은 가만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락제 이후에 명나라가 엄청 부유해져요. 그런데 명나라가 16세기 이후에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쇠퇴 이유는 무엇이냐? 몽골족과 왜구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몽골군, 남쪽의 왜구가 16세기에 엄청나게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북쪽 남쪽에서 엄청나게 노략질을 많이 해가지고 명나라가 국력이 쇠퇴할 정도가 돼요. 실제로 계속 쳐들어와. 이 몽골족 같은 경우에 원나라가 쇠퇴한 이후에 타타르족이라든지 오이라트족이라든지 몽골족의 일족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게 돼요. 몽골 초원을 장악하고. 그러면 남방의 왜구는 왜 그렇게 쳐들어왔냐? 일본 애들 여기 써 있어요. 중국이 가마무역조차도 나중에는 중단시켜버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발달된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걸 갖다가 일본에 팔면 엄청나게 이득을 얻었단 말이에요. 10배, 20배씩. 근데 그 가마무역이 중단돼 버렸던 거예요. 왜 중단했냐면 일본 상인들이 중국 항구에 와서 서로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지자 일본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명나라에서 일본의 그 가만무역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몰래 밀무역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는 열받아서 그 해안가를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약탈이라든지 밀무역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안가에 한번 일본 해적대들이 오게 되면 그 마을을 통째로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 놓니 이 피해가 되게 어마어마했고요. 이걸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군사력도 많이 군사력도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막아지지 않았죠. 거기에다 이런 노략질 때문에 재정 문제도 심각해지니까 장거정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니 당시의 왕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이 만력제예요. 10살인가 12살인가 황제가 올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하였던 장거정이 모든 개혁을 추진해서 관리들의 청렴 정책을 한다거나 일조편법을 통해서 세금 정책을 개혁을 해요. 당시에 명나라가 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해서 돈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조편법은 2개의 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걸로 다 합쳐버렸어요. 토지를 가진 자 또는 성인 남자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물립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지세라고 한문으로 써야 되겠죠. 지세와 그리고 성인 남자수는 사람 정자 써가지고 정세라고 해요. 그래서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납부하게 했는 제도가 일조편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그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줄여준 이유는 이미 영락제 이후로 기본적으로 명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일 정도로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정비하면서 세금을 2가지로 통일해 버려도 세금의 부족함이 없었고 백성들도 더 편리했던 거예요. 은이 많아서. 그래서 조세의 은납화가 추진됐죠. 근데 여기서 그동안의 세금과 다르게 토지세를 거둠으로 해서 누가 불만이 커졌을까? 예. 토지를 많이 가진 자, 지방에서 토지를 많이 가진 지배층. 토지 많은 지배층들이 이 일조편법에 엄청 반발을 해요. 근데 장거정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 비판하면서도 이 일조편법을 없애지 못했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장거장이 아파서 죽어요. 죽고 나자 이 지배층들이 이 일조편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장거정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장거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관참시, 즉 죽은 시체를 꺼내서 욕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장거정 죽고 난 다음에 되게 고통스러웠던 거지. 자, 그럴 만큼 지배층의 반발이 컸지만 명나라는 이 일조편법으로 세금 걷는 게 합리화되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정의 개혁이 좋았는데 장거정 죽고 난 다음에 이 만력제가 30년 동안 정치를 안 해. 관리 일을 안 해. 그러니까 30년 동안 혼자 논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맡겼다? 환관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환관의 정치 개입이 되게 심했고요. 그 와중에 신하들은 황제가 일을 안 하니까 대신 나서서 하다 보니 의견 충돌이 심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와중에 환관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서 임진왜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정 부담이 엄청 늘어나요. 근데 나라가 망하려면 꼭 자연재해도 껴있다고 그랬죠. 기후 악화,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기온이 엄청 하강해서 농작물이 다 냉해 피해, 다 얼어 죽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피해가 증가하고요. 그런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세금은 계속 걷으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농민 반란이 바로 백령교의 난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앞에 원나라에서도 백령교를 많이 믿었다고 그랬죠. 새로운 메시아 미륵의 등장 을 약속한 백년교를 농민들이 많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할게. 이자성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 출신이야. 한 번 만두를 먹으면 42개까지 먹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위가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자성이 그 농민들을 이끌고 어디 수도 베이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가 이자성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맡고 있었냐면
만리장성에 가 있었어. 왜 그러냐? 청나라가 커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삼계 장군이 당시에 청렴하고 잘 싸우고 군인을 많이 거느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만리장성을 맡고 있는 사이에 이자성이 들어온 거야. 만리장성을 맡고 있는데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오삼계가 빨리 이자성을 무찌르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도 있잖아. 만리장성에서 청나라도 막아야 되잖아. 이걸 청나라를 막을 것이냐 이자성을 막을 것이냐 막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맞다 해서 이자성을 치러 베이징으로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꼬드긴 거지. 야, 이자성이 무찔러 봤자 어차피 명나라는 멸망했으니 오삼계 너에게 혜택을 줄 테니까 청나라를 도와주어라. 이러면서 만리장성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때 오삼계는 매국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자성을 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자성이 그 오삼계의 아버지를 고문했던 거야. 오삼계가 되게 명문 가문이었거든. 그래서 오삼계 아빠를 고문을 하고 오삼계의 애첩을 팔아 넘기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오삼계가 이 소문을 듣고 갈 수가 없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해서 이자성을 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청나라랑 연합을 해요. 오삼계가. 그렇게 해서 이자성을 무찌르고 베이징을 함락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고요. 이 청나라가 오삼계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오삼계에게 번을 줘요. 그 영토를 줘요. 오삼계에게 독자적인 영역을 줍니다. 그 독자적 영역을 하사하니 그걸 번이라고 했어요. 번. 그래서 이 번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번부를 가진 자가 오삼계의 그 밑에 있던 부하들하고 같이 있던 세 명의 장군이 있어서 3개의 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의 건국과 쇠퇴, 멸망까지를 오늘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